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뭐든지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 건 없겠죠. 뚝 떨어지는 건 없을 겁니다. 뭐든지 과도기가 있을 텐데, 시에도 보면은 최남선, 신채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다가 자유시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 20년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트로트 음악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본격적인 얘기를 또 해주실 겁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라는 직함으로, 아니면 문화평론가, 연극도 평론하고 계신 우리 시대의 전반적인 전방위 문화평론가라고도 할 수 있는 이영미 선생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길어요, 소개가.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깁니다. 그러니까 광복 70주년 대기획 한국 대중음악사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민망해.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요. 지난주에는 트로트라는 양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네, 음악적인 특성이 뭐고, 특성이 무엇이었고, 이게 왜 하필이면 1930년대 중반에 정착했을까? 네네네. 네, 그런 얘기였죠. 네. 근데 그게 1950년대까지가 뭐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트로트 혹은 신민요가 중심이 되는 노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트로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수없이 나오는 수많은 트로트 시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 비틀즈를 이해하지 않고서 60년대 락앤롤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트로트 가요의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요. 네. 지난주에 했던 게 주로 음악적 특성과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내용적 특성과 그 시대쯤 얘기가 됩니다. 좀 더 복잡한 가사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좀 그런 이야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 트로트의 네. 주인공들의 뇌구조. 아. 머릿속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사람들인데 트로트를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받아쓰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왜 뇌구조라는 얘기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머릿속에 뭐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네 머리는 닭대가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슬픈 노래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슬픈 노래도 예컨대 포크의 슬픔하고 트로트의 슬픔하고 락의 슬픔이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포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락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락을 좋아하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게 나는 전자음악이 좋아, 나는 쿵짝거리는 리듬이 좋아.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서 그리고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게 나한테 공감이 돼 혹은 공감이 되지 않아. 네. 이런 차이일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시대와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네네. 일단 우리가 50년대 이야기로 나아가야 하니까 50년대 중반에 아주 대표적인 트로트 히트곡 하나를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세대를 알 수 있는데 김수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죽들이고요. 아, 네. 네, 그게 아니고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입니다. 비 나리는 호남선. 예, 그 당시에 비 나리는 호남선이라고 됐죠. 네. 1956년 손노원 작사, 박춘석 작곡, 손인호의 비 나리는 호남선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목이 메인 이별가를 야,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꽤 유명한 사건과 연루돼 있는. 그렇죠. 네네. 1956년 5월 5일에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네. 유세를 하기 위해서 호남선 타고 가다가 열차 안에서 갑자기 급석. 네네네. 네, 그 사건과 겹쳐지면서 이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정말 눈물 젖은 호남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가 예. 넘쳐났었던 그때. 네, 그게 하필이면 5월 3일 날 한강 백사장 유세에서 30만 모였다 그랬었거든요. 그 기세를 몰아서 호남선 타고 가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 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30만이 모여서 걸어갈 때 일부러 네. 그쪽으로 차를 배치를 안 했대요. 이승만 정권이. 그래서 이분들이 대강 그 근처 왔다가 전부 다 걸어서 백사장까지. 네, 인파가 세상에. 30만 명이나. 네, 그리고 20대 중반에 박춘석 선생이 네. 작곡가로서 입신했었던 예, 그렇습니다. 박춘석 사단을 나중에 60년대 말에 박춘석 사단은 어마어마했어요. 이미자, 남진, 문주란, 조미미 다 박춘석 사단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SES, 원더걸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그런 셈이에요. 예, 서태지랑 신해철이랑 김종서랑 다 같이 있는 거랑 똑같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박춘석 이야기는
1960년대 가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작곡가니까요. 네. 어쨌든 트로트를 초기에 이렇게 아주 잘 지었던, 유려하게 잘 지었던 작곡가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로트 양식의 내용적 특성, 그 뇌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신파하고 되게 비슷하다. 신파. 예, 신파적 감수성. 왜 트로트 가사를 이렇게 말로만 읊어보면요, 뭐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혹은 네. 뭐 무슨 비 내리는 호남선에 이러면 이게 딱 신파 대사가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왜 신파 대사하고 트로트 양식이 비슷하냐? 그거는 일본에서 신파극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엔카입니다. 아. 태생이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거예요. 예. 음악으로 되면 노래로 가면은 트로트 엔카인 거고, 연극으로 가면 신파극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네. 전 그래서 신파극, 신파소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특성과 트로트 양식의 감정이 일치하니까 이제 이걸 힌트를 받아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독특한 청승기의 정체가 뭐냐. 네. 아니 왜 그 락에는 없고 포크에는 없는 그 이상한 청승스러움, 이렇게 막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뭐 흑흑체가 죽일년이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요.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에요.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요. 네. 그런 이상한 청승기가 트로트가 갖고 있는 본질인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자기는 너무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네. 근데 세상에 대항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항을 하다가 짓누르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노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나 신파의 주인공들은 노할 때 노를 못해요. 최소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얘기도 못하는 그런 겁니까? 건 못해요. 네. 예,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예스 한 꼴이 돼버려요. 노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질질질질 상황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어졌던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자기 책임이네.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불행에 대해서 남 탓을 대거나 세상 탓을 대지도 못해요. 네. 내 탓이고 내 죄고 내가 못난 탓이고 내가 여자인 죄고 내가 못 배운 죄고. 이거 듣기만 해도 막 네. 그냥 한숨이 팍 나오죠. 네. 왜 우리 부모들이 흔히 썼던 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안 풀리거나 진짜 답답할 때 자식 앉혀놓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이게 다 부모 못난 죄다. 아주 진짜 그런 소리 나오면 진짜 싫었어요, 우리 세대들은. 뒤에 그 시어머니 역으로 김용림 씨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친정엄마가 주로 이제 딸들을 앉혀놓고 네. 아들을 학교 못 보내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아버지 역으로는 주선태. 주선태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써안고 내 잘못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근데 나는 피해자예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겉으로는 나는 죄인이에요. 네. 그런데 속으로는 피해자예요. 혹은 피해자일 때도 떳떳하지가 못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 자기가 노를 못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죄책감과 피해의식, 자학과 자기연민이 복잡하게 뒤범벅되어 나오는 아주 복잡한 감정 상태가 이 트로트와 신파의 사고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신파적인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뭘 남한테 요구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 황금심의 알뜰한 당신이란 노래를 들어보면 38년 노래인데요. 네. 조명암 작사, 전수린 작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분명히 뭔가 상대방 남자한테 요구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당대 히트곡이었던 알뜰한 당신 들어보겠습니다. 와, 고복수 선생의 부인이었고 고용준 씨의 어머니셨던 네. 황금심 선생. 야, 조명암 전수린 작곡가는 바로 황성의 적을 만드신 분이었죠. 그렇죠. 황성예태 작곡가고요. 이분은 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홍남파하고 연합회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럼 클래식 음악가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엔 그것이 우리는 대중가요하고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에는
그게 다 미분화되던 다 새로운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쪽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을 지었던 손목인이라는 사람도 음대 출신이에요. 오. 예, 일본에서 음대 다니다가 잠깐 놀러 와가지고 몇 곡 지었는데 히트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나중에 네. 40년대부터 활동하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음대 출신이고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하긴 뭐 김종수랑 서태지랑 같은 밴드에 있었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왜 유희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였다면 이때는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것을 다 했던 거고요. 이게 나중에 갈려서 누구는 대중음악, 누구는 뭐 클래식 이렇게 나뉘어진 셈이지 20년대까지는 뭐 거의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음반에도 다 같이 들어가요. 뒤섞여서. 그러니까 당대 초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렇죠. 만든 음악이니까 당시 10대들이 당연히 그럼요. 최첨단을 달리는 이 음악을 좋아했겠군요. 그렇죠. 70년대를 치면 이게 사이먼 앤 가펑클이나 비틀즈 노래 비슷한 노래라니까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예, 이제 정확히. 예. 그렇죠. 네. 당대 도쿄 가서 불러도 후지지 않은 노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멋있는 노래가 왜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느냐. 이런 청승.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청승기가 지금 보면 굉장히 낡고 구리구리한 것일 수 있어도 네. 이 당시엔 이게 최첨단의 감수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세련된 감수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네. 자, 울고 갔다 울고 오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그 누가 알아주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남자하고 애인 관계였거나 네. 뭐 부부 사이였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사이인 거죠. 왜 네. 당신이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무뚝뚝한 남자도 아니에요. 알뜰한 당신, 네. 세심한 남자예요. 네. 근데 자기한테만 무뚝뚝해요. How do you do?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요즘 같은 여자라면 가서 물어보겠죠. 왜 이러니 도대체? 아니면 질 하고서 그냥 네. 왜 이러냐? 우리 뭐 사랑이 식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2절 보세요. 만나면 사정하자.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정하려고 만나러 가요. 이 여자가. 예. 근데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허허. 울어요. 그냥 그 앞에서 울어요. 아유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심파적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심파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남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요구하려면 먼저 지가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투로. 아니, 잘못한 게 뭐 있다고요? 없어요. 네. 그냥 울어요. 노를 못해요. 네.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트로트적인 태도에 제일 잘 어울리는 전형적인 인물형이 바로 기생이에요. 아. 딱 맞죠? 기생. 그 신분 자체가 잘못.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의 신파 작품 중에서 기생 나오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물론 그 이유는 기생들이 많이 보러 다녔으니까 신파극을 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뭐 낙화유수 이런 것들을 보러 다녔으니까 기생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 관객들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기생이니까 기생아씨들이 많이 보러 와요. 그러니까 기생 소재로 작품을 만들면 잘 팔려요. 그건 확실하지만 하긴 뭐 기생이랑 같이 가는데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다룬 연극을 보면은 그게 흥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생이란 설정을 하면 신파를 만들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네. 딱 맞잖아요. 거기에 신파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제대로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근데 누가 기생이 되고 싶어 됐어요? 그렇죠. 사랑에 속고 돈에 우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오빠 학비 되려고 기생이 된 거거든요. 아이고. 홍도가.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검사를 만들거든요. 결국은. 네네네. 근데 자기는 기생이기 때문에 올바른 제대로 된 사랑이나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결혼을 기껏 해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에서는 그 홍도라는 기생이 오빠 친구이자 정말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하고 미술가하고 결혼을 해요. 네. 그런데 미술가가 잠깐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시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서 모함 편지를 보내서 정조를 잃었다고 모함을 보내요. 근데 그러면 속아요. 왜냐하면 기생 출신이니까. 기상 출신이니까. 예, 네가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락 넘어가게 되는 여러 사건을 만들기가 굉장히 편한 게 기생이에요.
기생 소재의 노래를 하나 확실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기생이란 말이 나오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옛날 음원으로 들어야 돼요. 1940년 음원인데요. 조명암 작사, 김혜송 작곡. 김혜송은 목포의 눈물 불러던 이난영의 남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혜성하고 부부 사이예요. 이 트로트계의 성골 집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기타를 잘 쳐요. 이 기타 소리 들어보면 정말 잘 칩니다. 이화자의 화류춘몽이라는 노래인데요. 벌써 제목부터가 화류춘몽이잖아요. 이름도 그렇습니다. 화자. 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기생 출신이기도 합니다. 정말입니까? 예, 기생 출신 가수였어요. 그 장군의 아들에 나오면은 김두한의 첫사랑이 화자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하나꼬. 네. 이화자의 화류춘몽입니다. 네. 아, 너무 애절해요. 그렇죠. 네. 마음마저 썩는 것이 기생의 도리냐. 아니, 그 노래도 잘하고 중간에 나레이션 이런 게 감정이 묻어있을 뿐더러 일단은 기타 한 대 갖고 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기가 막히죠. 요즘으로 치면 정말 함춘호 이런 정도 급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신대철 뭐 이런 사람. 네, 그렇습니다.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냐.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냐. 이 이화자라는 가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화자가 안 불렀으면 이 노래가 이렇게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화자는 1915년생 부천 사람이고요. 이화자가 거의 자기 고백처럼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 김정구 선생보다 사실 더 유명했던 게 일제강점기 때 김용환이라는 이분의 형이에요. 김정구 선생의 형. 잠깐만요. 지금 김정구 선생을 모르는 분도 혹시 계시거든요. 눈물 젖은 두만강의 가수. 그렇죠. 예. 두만강 푸른 물에 그 가수의 형님이 계셨어요. 김용환. 네. 이분이 3남매인데 3남매가 다 대중음악을 하셨어요. 김안나라고 하는 또 여동생이 있어요. 신중현 선생의 세 아들이 전부 다. 네, 그런 거 거의 비슷해요. 그런 집안인데 김정구 선생 형의 김용환이라는 분은 작곡도 하시고 뭐 프로듀싱 같은 것도 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부천에 노래 잘 부르는 작부가 있다. 소사에 당시 소사라고 그랬죠. 그 작부가 하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요. 가서 보니까 진짜 노래 잘 부르는 그러나 얼굴은 완전히 다 사근.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기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 올려서 뉴코리아 레코드에 전속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리도르 음반으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인기가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JYP를 통해서 데뷔했다가 저 SM으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군요. 거의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 가수가 됐으니까 돈을 좀 벌었겠죠. 38년에 오케레코드사의 이철 사장이 게다가 거액으로 다시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철 사장은 스카우트의 귀재예요. 어디서 떴다 그러면 바로 스카우트. 이런 삼성 같은. 그 39년에 꼴망태 목동이라는 노래로 인기 절정에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50년대 초반 정도에 죽었습니다. 40을 못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은 뭐 한몫 잡아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요. 연애도 계속 실패했고요. 끝까지 집 한 채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공연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계속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골초 담배였고요. 완전히 이렇게 반야월 선생님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들으니까 같이 공연 간 적이 있었대요. 손가락 사이가 노랗더래요. 하도 담배를 피워서. 완전 골초. 게다가 마약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고, 인생이 트로트였군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말년에 했던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모든 남자들이 나 좋다고 따라 붙었다. 내가 인기 가수였을 때는. 근데 한번 꺾이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그때 돈을 모았어야지. 돈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이야기도 거의 무슨 뭐 이렇게 신화처럼 남아있어요. 어느 여관방에서 발견됐다는 설. 뭐 그랬는데 옆에 주사기들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설처럼만 남아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그런 가수가 화류춘몽을 불렀으니 이건 뭐 딱이잖아요. 싱크로율 90% 이상.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게 기생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생만 좋아해서는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생 오래비도 좋아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기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젊은 대중들이, 젊은 청소년 대중들이 이런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은 이런 태도에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못난 탓이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느냐. 내가 기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지. 한숨 푹 쉬면서. 게다가 나라도 뺏겼으니까. 그런 거 나라도 없습니까? 뺏겼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시국의 분들이.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920년대였다면 나라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10년대, 20년대였으면. 네. 왜냐하면 나라 뺏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1920년대는 3.1운동 패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근데 30년대가 되면 물론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게 기본으로는 깔려 있죠. 하지만 30년대 중반에 청소년기를 보낸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없어요. 하긴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나갖고 철드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라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20년 동안 거의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투표를 할 때도 그 박정희 아닌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일본이 아닌 나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 잃은 서름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그렇게 절실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그 신파의 그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인데요. 네.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동아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왜 선함, 윤리, 천륜, 인륜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근대화, 자본주의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아하. 그러니까 자본주의란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적자 생존.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갑자기 들어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대니까 받아들이기는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하면 인륜과 천륜을 다 저버리고 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인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항도 못해요. 왜? 하늘이 더 이상 나를 봐주지 않으니까. 내가 좋게 살아도 하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니까. 무협지를 보다가 갑자기 서부 영화를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바로 그거예요. 네.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시기가 식민지 사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는 들어왔을 때 민주주의는 안 들어온 사회예요. 그렇군요. 강호의 그 질서가 어지러워졌는데 네. 강호의 그걸 뭡니까? 평정해줄 수 있는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보안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법자들이 들끓고 있는데 보안관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보안관이 와서 법률로 뭔가를 만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건 하나는 자본주의고 하나는 민주주의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네. 자본주의는 돈 있는 자가 이기게 돼 있는 세상이지만 민주주의는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시대는 총독을 우리가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건 오로지 힘있고 돈 있는 것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굉장히 폭압적인 질서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도 이게 인기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인기예요. 하긴 일본도 다이쇼 민주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자꾸 궁극주의로 흘러가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아무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갑작스러운 근대화는 굉장히 불편하면서 자유롭지만 불편하면서 힘들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결정하고 의지로 뭔가를 밀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은 없었던 시대. 그렇군요. 네. 여러분,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네, 강의가 아니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음악 나오니까. 자, 노래 듣겠습니다. 1957년 노래인데요. 이런 신파적인 감수성이 해방이나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졌겠습니까? 네. 이혜연이 부르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윤수일파와 네. 조용필파가 있었어요. 아. 네. 그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를 따라하는 그런 게 있었죠. 예, 음악도 그렇고. 네. 이분은 굳이 따지면 남인수파시군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목소리가. 네, 네, 네. 아까 들었던 비 내리는 호남선의 손인호도 약간 남인수 스타일의 네. 음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일제강점기로 치면 남자 가수의 계보에서 남인수 계보의 꼭대기가 최규엽이에요. 최규엽. 네. 네. 술은 눈물인가 한숨이랄까를 네네네. 들었었죠. 낭낭하고. 예, 그분이 이제 바리톤 공부를 성악가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고복수, 타양살이 부르셨던 고복수 선생은 이렇게 소리가 매끄럽지 않고 한숨 쉬듯이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예. 근데 그런 게 묘하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일제 말기에 백년설로 내려오면서 50년대가 되면 박재형으로 내려오는 노래의 계보를 가집니다. 70년대 비약하면 최헌. 최현. 거기는 이제 락커가 묻어 있으니까. 허스키, 예. 네, 그렇습니다. 한 소리에만 동편제, 서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그 시대에 어떤 가창력이 인기를 끌면 그 비슷한 부류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꿈에 본 내 고향 들어보시니까 트로트 신파의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뭐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향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파나 트로트가 인기를 끄는 세상은 세상이 좀 폭압적인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세상.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트로트 좋아하게 된 겁니까? 나이가 먹으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20대 때는 세상이 돈장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네. 그런데 30, 40대도 세상은 안 바뀌어. 나는 점점 지쳐. 갑한테 맨날 꿇어. 네. 그 앞에서 아니오 소리를 못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막 화나.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랬나. 근데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트로트가 딱이에요. 저는 정말 할 말이 바보예요. 없습니다.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예요. 제가 못난 탓이에요. 제가 못난 탓이에요. 그런데 이제 50년대 한 중반쯤 들어오면서 50년대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트로트가 일제시대 거니까 네. 이걸 약간씩 벗어나려는 흐름이 있어요. 네. 특히 남자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노래일 때 예컨대 군인이 주인공으로 나섰을 때 네네네. 혹은 그래도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다짐을 할 때 의지 같은 게 북돋을 때는 오음계 트로트가 깨지면서 칠음계로 약간 옮겨가고 의지가 강해져요. 그렇군요. 참 묘하죠. 그 오음계의 그 트로트가 바로 이러한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감수성은 관련이 있다면 네. 슬픔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약간 의지로 갈 때는 오음계에서 칠음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예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배경음악, 시그널 음악으로 쓰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네. 예. 바로 그건데 이 노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트로트적인 라시도미파를 쓰면서 또 중간중간에 레하고 소를 써서 칠음계로 살짝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음악 확인하기도 전에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요. 네. 가사를 좀 곰곰이 씹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모두 모아 불러보았다 사절을. 네, 좀 전에 제가 마이크 올렸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노래 듣고 눈물이 안 나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 들어갔는데. 어머, 들어갔어요? 네, 진짜요? 예,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듣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정말 단편 소설 하나 읽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작품은. 끝내 금순이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50년 12월 24일. 빠르네요. 예, 12월 24일, 이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예요. 바로 네. 그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흥남부두 피난민 철수작전이 벌어져요. 중국이 한 10월 정도인가 한국전에 참전을 해요. 굉장히 일찍 들어와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쭉 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초에 연합군이 평양을 포기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네. 빅토리호예요. 네. 이 빅토리호에서 무기가 다 실려 있는데 과감하게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싣자고 결정을 해요. 네. 예, 그래서 피난민 14,000명을 싣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인원을 실은 배로. 그때 초과한 인원으로. 예, 통역원으로 네. 이렇게 있었던 그런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네. 한국인과 그리고 미군 장성의 결단으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흥남 철수 작전을 하면서 민간인까지 네. 태웠던 그 마지막 배가 이 빅토리호였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이제 24일이었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아수라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금순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주인공은.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탔는지 또 어떻게 내려왔는지 뭐 얘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흥남부두에 1사 이후 나홀로 왔다. 그 1사 후퇴 때 나홀로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이제 부산의 국제시장 장사치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영화 국제시장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국제시장 장사치가 된다는 거는 왜 가진 것은 없는데, 어디서 이제 나오는 물건 가지고 대충 팔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는 산다.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도다리 난간에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부산의 명물이었어요, 영도다리가. 개폐식 다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시간이 되면 떨어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영도다리를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 이러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일종의 랜드마크군요.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순이를 기다리고 거기 가면 그 당시에는 나 어디 산다, 어디 판잣집에 사니까 나 찾아와라, 혹시 어디 살던 누구 있으면 와라라는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대요. 그 다리 난간에. 아이고, 참 가슴 아픈 얘기군요. 그렇죠. 네. 지금 들으신 음원은 60년대 이후의 녹음본이어서 가사 하나가 원래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네. 3절에서 그러잖아요. 철의 장막 속에 네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못 만났으니까. 그리고서 금수나 굳세어다오 남북 통일 그날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원래 가사가 북진 통일 그날이 오면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53년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북진 통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휴전협정 위반이잖아요. 근데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빨갱이라고 사형당한 진보당의 그렇죠. 조보감 당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이라고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가사는 북진통일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진이라는 감수성을 갖고 있는 그 감수성이 지금까지도 어르신들한테 고스란히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것들하고 손을 잡고 평화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감수성이 지금의 80대, 70대 어른들한테까지 남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가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파예요. 그렇군요. 참 그렇기 때문에 신파가 우스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한테 이해가 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노래인데요.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빈정상해요. 왜요? 서울 남자가 부산 여자 건드려놓고 환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꼭 남자들은 이래요. 식민지 본국의 남자들은 식민지 여자를 건드리고요. 네. 서울의 남자는 꼭 시골 여자를 건드려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만 돌아가요. 아, 그게 아니라 시골 여자가 서울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낭만으로 포장해. 그건 더 못됐어. 옆에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저를 팼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요.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슬피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피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